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흉통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흉통의 진단적 접근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인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와 포스트 테스트 프로버빌리티는 다른 질병의 임상적 접근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다른 질병을 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흉통의 임상적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응급실 전원이 필요한 불안정 협심증과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을 의심하는 경우와 나이, 성별, 증상, 위험 요인을 통한 관상동맥 질환 위험군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테스트 파라볼리타라는 것은 나이, 성별, 증상, 위험 요인 등을 통한 그 특정 질환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 전 확률인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와 검사 후 확률인 포스트 테스트 프로바빌리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흉통 환자에서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 예측값은 코로나리 CT 안지오 검사에서 시그니피컨트 CAD가 있을 가능성을 5배 이상 과대 추정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흉통의 임상적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흉통은 전형적 흉통, 비전형적 흉통, 심장의 요인에 의한 흉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음 말씀드릴 세 가지 요인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특징적인 양상 및 기간 동안 흉골 하부의 통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에게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손으로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흉골 전흉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면 그 손가락 영역에만 통증을 느낀다면 대부분 심장에 의한 통증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먹이나 손바닥 이상의 좀 넓은 영역을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감, 압박감을 느낀다면 안자의 날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이 되어야 되고 니트로글리세린이나 휴식에 의해서 호전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양상에 모두 해당이 되면 티피컬 안자이나 전형적 흉통이라고 합니다. 비전형적 흉통은 위 사항 중 두 가지를 만족할 때이고 심장외 요인에 의한 흉통은 위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한 가지에 해당될 때입니다. 응급실 전원이 필요한 불안정 협심증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시 흉통이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흉통이 있는 경우,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흉통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 후 재발하는 흉통이 있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안정시 흉통은 쉬고 있는 상태에서 흉통이 발생하며 보통 20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흉통을 말합니다. 새로 발생된 흉통은 최근 2달 이내에 새로 발생하고 적어도 CCS 클래스 3 이상의 흉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CCS 클래스 3 이상의 흉통이라는 것은 한층 정도만 올라가도 생기는 통증을 말합니다. 따라서 안정시 흉통과 새로 발생되는 흉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흉통의 정도가 아주 경하다면 그렇다면은 불안정 협심증이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흉통도 불안정 협심증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진단받았을 당시보다 빈도나 기간의 증가가 CCS 클래스 3이거나 또는 CCS 클래스가 한 그레이드 이상 올라간 경우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흉통이라도 심하지 않은 경한 흉통이면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CS 클래스는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CCS 클래스 1은 걷기,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협심증이 유발되지 않으나 스트레스 또는 평상시보다 심한 활동에 의해 협심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CCS 클래스 2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빠르게 걷거나 층계를 오를 때, 언덕을 올라갈 때, 식사 후나 추울 때나 감정적 스트레스 하에서 또는 깨어난 후 몇 시간 내에 걷거나 층계를 오를 때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상
속도로 2블록 넘게 걷거나 보통 층계를 한 층 넘게 오를 때 발생하는 흉통을 말합니다. CCS 클래스 3는 뚜렷하게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정상 속도 및 정상 상태에서 한두 블록을 걷거나 층계를 한 층 올랐을 때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을 시사하는 흉통은 대부분 CCS 클래스 3 이상의 흉통인데요. 즉, 환자분에게 물어보고 한 블록 이상을 걷거나 층계를 한 층 올랐을 때도 흉통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을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CCS 클래스 4는 흉부 불편감 없이 어떠한 신체 활동도 할 수 없고 휴식 때도 있을 수 있는 흉통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자의 증상만으로 실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유추하는 게 중요한데요. 진단적 검사하기 전에 환자의 임상 양상만으로 특정 질병이 있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이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성별 그리고 증상의 전형적인 정도,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달라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45세 남자인 경우에는 에이티피칼 안자이나라 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동반이 된 경우에는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7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55세 여성의 경우에는 55세 여성의 경우에는 티피칼 안자이나라 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동반이 되지 않는다라면 검사 전 확률이 38%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나이, 성별, 증상, 위험 요인에 따라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이 도표를 참고로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도표는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코케시안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도표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적용할 때는 과대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겠고, 뒤에 말씀드릴 대규모 연구 결과 한국인에서는 약 5배 정도 과대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전 확률에 따른 접근법이 이전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추천이 되었습니다. 예전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검사 전 확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했었는데요. 최근 진료 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코로나리 CT 안지오의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가 매우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코로나리 CT 안지오에 대한 접근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진료 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이 비교적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우선적으로 공고하는 지침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바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 전 확률에 따라서 어떻게 임상적으로 접근하는지는 나이스 가이드라인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검사 전 확률에 따른 진단적 접근법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10% 미만인 경우,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10% 미만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에이티피칼 안자이나가 있는 35세 남자인데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동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10%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이티피칼 안자이나를 시사하는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관상동맥 질환 외에 다른 원인에 따른 흉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흉통의 다른 원인 찾기가 추천이 됩니다. 그 다음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10%에서 90% 사이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제일 많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에이티피컬 안자이나를 호소하는 여성 65세 여성인 경우에는 65세 여성인데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별로 동반이 되어 있지 않고 에이티피컬 안자이나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프리테스트 퍼러빌리티가 약 20%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CT 칼슘 스코링을 권고하였는데요. CT 칼슘 스코링을 권고한 주된 이유는 CT 칼슘 스코링에서 칼슘 스코어가 제로거나 매우 낮게 나올 경우에는 실제 심한 관상동맥 질환, 임상적으로 중요한 관상동맥 질환을 거의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10에서 29% 사이일 때는 배제 진단이 주된 목적이 되는데, 배제 진단을 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CT에 따른 방사선 조사량이나 그리고 컨트라스트 다이에 따른 부작용 위험을 같이 고려했을 때 CT 칼슘 스코링이 비용도 낮고 비교적 정확도도 상당히 높으면서 방사선 조사량도 낮고 컨트라스트 다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좋으면서 관성도매 질환을 거의 배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리테스트 퍼러빌리티가 30%가 안 되는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CT 칼슘 스코링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성도맥 질환의 프리테스트 퍼러빌리티가 30에서 60% 사이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은 55세 여성이 티피컬 안자이나를 호소하시는데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를 동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테스트 퍼러빌리티가 38% 정도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non-invasive function test, 즉 스펙트 검사 같은 것을 권고했는데요. 스펙트 검사를 권고한 주된 이유는 관성동맥 질환이 있는지 검사하는 진단의 정확도도 상당히 높으면서 그리고 스펙트 검사를 통해서 관성동맥 질환의 범위와 시비리티도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펙트 검사는 아나토미컬 테스트와 펑셔널 테스트를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non-invasive functional 테스트 중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스펙트나 스트레스 에코를 권고하였습니다. 그 다음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60%, 61%에서 90% 사이인 경우입니다. (55세) 여성 환자가 티피컬 안자이나를 호소하시는데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82% 정도의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됩니다. 82% 정도의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면 관성동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안지오를 하면서 스텐트 인서션 같은 PCI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베시브 코로나리 안지오를 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non-invasive functional 테스트 검사도 같이 고려할 수가 있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estimated pretest probability가 90%가 넘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55세 남자 환자가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동반이 되면서 티피컬 안자이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무려 95%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관성동맥 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ESC 유로피안 소사이어티 오브 카디올로지의 예전 가이드라인에서도 비교적 비슷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15% 미만으로 낮은 경우에는 흉통의 다른 원인을 찾고 15에서 85% 사이일 때 우선 15에서 50% 사이면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권했습니다. 코로나리 CT 안지오는 배제 진단에 매우 유용하면서 아나토미컬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시비리티도 같이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검사입니다.
특히 15에서 50% 사이에 코로나리 CT 안조를 권고한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리 CT 안조에서 플라악이 발견되지 않다면 관상도맥 질환을 거의 완벽하게 거의 완전에 가깝게 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15에서 65% 사이고 LGBA 이젝션 프레셔가 50%가 넘는 경우에는 스펙트나 카디악 MRI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고,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66%에서 85% 사이면서 LV 이젝션 프레셔가 50% 미만인 경우에도 스펙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유럽 지침에도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85%가 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관성동맥 질환을 거의 관성동맥 질환이 있다고 보고 진단을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 검사 전 확률과 검사 후 확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전 확률은 검사 전 환자가 질병이 있을 확률인데요. 대개 유병률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흔한 질환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튜버큘로시스, TB가 그렇게 흔한 질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환자가 3주 이상의 기침을 한다 하더라도 결핵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자분들이 기침을 한 2주 이상만 하더라도 결핵을 먼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결핵의 유병률이 아직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와 함께 검사 전 확률에서 유용한 다른 고려 요인은 심혈관계 질환처럼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동반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안자이나처럼 이렇게 넌 안자이널 체스트 페인, 에티피컬 안자이나, 티피컬 안자이나처럼 관성동맥 질환의 가능성에 따라서 안자이나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톰을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도 사전 확률을 추정할 수가 있고, 나이에 따라서도 성별에 따라서도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도 이렇게 검사 전 확률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병률입니다. 우리나라의 MI 유병률은 미국과 코케이시안의 MI 유병률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케이시안들에게 사용되는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 오브 MI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MI 유병률이 코케이시안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도 5분의 1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거를 사전에 유병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검사 후 확률은 어떤 검사에서 양상이 나왔을 경우 이 환자에게 실제 질병이 있을 확률입니다. 예를 들면은 55세 여성 환자가 티피컬 안자이나를 호소해서 병원에 와서 안자이나의 임상 양상을 확인해 보니까 티피컬 안자이나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는 38%입니다. 38%인데 이분에게 트레드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럼 트레드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드 정도로 관성동맥 질환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분이 나중에 코로나리 안지오를 했을 때 관성동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100%는 아닐 것입니다. 네, 그렇게 트레드밀 같은 관성동맥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최종 골드 스탠다드 테스트인 안자이나에서 그 질병이 최종 진단이 될 확률을 검사 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예에서 나오듯이 티피컬 안자이나가 있어서 트레드밀 테스트를 했고 트레드밀 테스트에서 파지티브가 나왔고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드가
나온 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리 안지오를 시행했을 때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즉, 이 골드 스탠다드 검사가 아닌 이상 검사 후 검사의 특정 검사에서 질병의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질병의 골드 스탠다드 검사에서 다 양성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후 확률인 포스트 테스트 프로바빌리티도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성 가능 도비, 포지티브 라이크로드 레이시오인데요.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올 확률에 비해 질병이 있는 사람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더 큰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라이크로드 레이시오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확률에 비해 질병이 있는 사람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더 큰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양성 예측도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사람이 실제 질병이 있을 확률이고요. 음성 예측도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사람이 실제 질병이 없을 확률입니다. 검사 전 오주는 검사를 하기 전 질병이 있을 확률에 대한 오주를 말하는 거고요. 검사 후 오주는 검사를 한 후 질병이 있을 확률에 대한 오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검사 후 확률 포스트 테스트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은 검사 전 확률과 검사의 가능 도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계산은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검사 전 확률로부터 검사 전 오주를 구하고 검사 전 오주와 검사의 가능 도비를 곱해서 검사 후 오주를 구하고 검사 후 오주로부터 검사 후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에서 운동부하 심전도의 검사의 민감도는 60%, 특이도를 70%라고 보겠습니다. 네, 최근 연구 결과 실제로는 트레드밀 검사의 관상동맥 질환의 민감도, 특이도는 둘 다 60%대입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계산을 위해서 민감도 60%, 특이도 70%라고 한다면 가능 도비는 민감도를 1 빼기 특이도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가 나오고요. 65세 여성이 흉통을 호소하며 찾아와서 면담과 진찰을 한 결과 검사 전 확률을 50%라고 한다면 검사 전 오주는 0.5 나누기 0.5로 1이고 검사 후 오주는 1 곱하기 2이고 검사 후 확률은 2 나누기 3으로 약 0.66 정도 됩니다. 즉,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확률은 67%인데요. 네, 이 도표를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추정된 데이터를 넣고 계산하는 캘큘레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캘큘레이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운동부하 심전도의 검사의 민감도 60%, 특이도 70%라고 한다면 센시티비티 60%, 스페시피시티 70%라고 한다면 자, 검사절 확률 유병률이 50%로 중등도인 경우를 예상했습니다. 자, 검사절 확률이 50%로 중등도인 경우라면 예를 들면 한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65세 여성이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검사해 본 결과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는 별로 동반되어 있지 않고 흉통의 양상은 티피컬 안자이나일 때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56% 정도 됩니다. 한 이 정도로 보이고요. 이렇게 검사절 확률을 50% 중등도로 넣고 운동부하 심전도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실제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확률 양성 예측도는 66.7%입니다. 그리고 운동부하 심전도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 실제 관상동맥 질환이 없을 확률 음성 예측도는 63.6%입니다.
즉 이걸 보면 트레드밀 검사의 한계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트레드밀 검사를 안 했더라도 이 환자가 실제 관상도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트레드 검사 없이도 환자의 나이와 성별, 흉통의 양상, 그리고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추정할 수가 있고, 그게 추정했는데 50%라고 계산이 됐는데 트레드밀에서 실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코로나리 안주어에서 관상도맥 질환이 있을 확률이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네, 이걸 보면 트레드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즉 3분의 1 정도는 실제 최종적인 골드 스탠다드 테스트인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심전도 트레드밀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관상동맥 질환이 없을 확률이 63.6%입니다. 즉 이 말은 나중에 코로나리 안주어를 해보면 약 한 34% 정도는 관상도맥 질환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것을 보면 사실 트레드밀 검사의 한계점을 충분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검사절 확률 우리 9%고 운동부와 심전도의 민감도를 60에서 70%, 민감도 60, 특이도를 70%라고 한다면 자, 검사절 확률이 9.1%로 낮습니다. 그리고 운동부와 심전 검사절 확률이 6.1%로 낮은 경우에는 운동부와 심전도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관성도맥 질환이 있을 확률은 16.7%밖에 안 됩니다. 즉 사전 확률, 검사전 확률이 10%도 안 되는 경우에는 트레드밀을 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레드밀에서 설령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골드 스탠다드 검사인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에서 실제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20%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레드밀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관상도맥 질환이 없을 확률, 음성 예측도는 94.6%인데 즉 이 말은 5% 정도에서는 실제 관상도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위양성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확진 검사에 대한 우려리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즉, 검사 전 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배제 진단이 중요하겠죠. 네, 배제 진단이 중요한다면 관성 코로나리 CT 안지오나 코로나리 칼슘 스코링처럼 배제 진단하는 능력이 좋은 검사를 해서 배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트레드밀을 하게 되면 위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들을 먼저 계산한 다음 그에 적합하게 진단 검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흉통의 진단 검사가 카디악 CT, 카디악 MRI, 스펙트, 에코 등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요. 네, 그 검사 방법에 따른 프리테스트 포스트 프로버빌리티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코로나리 CT 안지오가 센시티비티 스페시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가 낮다 하더라도 네거티브 코로나리 CT 안주가 나온다면은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낮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확도는 높게 배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낮은 경우에는 진단의 정확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배제 진단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환자의 사전 질병 확률,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에 따라서 적합한 진단 검사를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리테스트 프로버빌리티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프레벌런스입니다. 프레벌런스
낮은 질병인 경우에는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MI가 적게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코케이션에 비해서 MI는 5분의 1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흉통 탄자의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코케이션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대규모 연구가 컨펌 연구가 있었습니다. 컨펌 연구에서는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봤고요. 컨펌에서 관성도매 질환에 있다고 정의한 것은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를 시그니컨트 스테노시스 또는 관성동맥 질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컨펌 트라이얼은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를 했고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인종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실제 CT 안지오에서 50% 이상의 시그니컨트 스테노시스가 있을 확률은 심톰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자이나가 없는 사람, 넌 안자이나 체스트 페인이 있는 사람, 에티피컬 안자이나가 있는 사람, 티피컬 안자이나가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관성동맥 질환이 실제로 발견될 확률이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서도 리니어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종적인 차이를 봤을 때 미국이나 독일,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유독 우리나라가 관성도매 질환 CT 안조에서 관성도매 질환이 발견될 확률이 실제로 발견된 퍼센트와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로 추정된 퍼센트가 갭이 컸습니다. 물론 이 컨펌 트라이얼은 비교적 근래에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과거 역학 연구로 추정된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예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정된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실제 현재 코호트 환자의 관성도매 질환을 과대 추정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약 한 3배 정도 과대 추정했고 카나다 같은 경우는 약 2배 미만으로 과대 추정했는데 우리나라는 5배 이상 과대 추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도맥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메이저 리스크 팩터의 개수에 따라서도 이렇게 리니어하게 관성도맥 질환이 발생될 확률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컨펌 트라이얼 결과 과거 역학 연구에서 추정된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제 관성도맥 질환이 발생될 확률을 과대 추정한다고 나왔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배 정도 과대 추정하기 때문에 이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를 추정할 때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실제보다 더 적을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이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에서 나타내는 숫자가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면 이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의 퍼센트가 적혀 있는 것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사전에 추정을 하고 환자에게 접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관성도맥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프리테스트 프로바빌리티와 포스트 테스트 프로바빌리티의 개념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